지금보다 세상 일은 훨씬 느리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더 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었죠. 키 작은 집들이 모여있던 동네가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 숲이 될 거라고 저희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더군요.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요. 처음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버티는 굳건함에 대한 찬사겠죠. 하지만 도시의 나무들은 사람들 생각처럼 오래 한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던가요? 자고 나면 달라지는 도시와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 이 도시에서 나무의 운명이라고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500년을 살았으니 운이 좋았죠. 운 좋은 늙은 나무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100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제1의 도시 대전의 구시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 대전도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 바람을 비켜간 탓에 운 좋게 남은 오래전의 흔적이죠. 소재사진관이라 일단 들어가 볼까요? 전시장 같기도 하고 작업실 같기도 한데 말이죠. 지금은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철도 관사촌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로 우리나라 근대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집들이죠. 저기 환기구 밑에 보시면 제53호로 써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번호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각 관사마다 번호판이 있습니다. 53개 이상의 관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소재동에는 약 40여 채의 관사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한 건물당 2가구가 살았습니다. 그게 40채니까 80호 정도까지 있었다고 봐야겠죠. 1920년대부터 형성된 80여 회의 철도 관사촌. 이 집들은 대전의 도시 발달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대전은 철도가 만든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지만요. 갈 때만 무성한 한촌. 그게 기록에 남은 대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도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가 대전을 지나게 된 겁니다. 경부선의 노선이 정해지는데 조선의 도시 체계나 지리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편리하게 철저히 일본인의 계산에 따른 것이었죠. 건설 비용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모금으로 조달됐다니까 경부선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 짐작이 가시죠. 대전의 모습 당연히 달라졌겠죠. 역 주변엔 일본식 집들과 상가가 생기고 거리엔 일본인들로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안에 일본 도시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조선인 도시가 아니고 일본인이 살던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 되면서 자신들이 좀 더 큰 도시에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좀 더 커지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호남선 유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공주에 있었던 충남도청을
이제 유치를 해서 결국은 1932년도에 충남도청을 이제 이전을 성사를 하게 되고 점점 더 대전이라는 도시는 전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제 새로운 그 신도시가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이든 가능했던 도시. 대전의 현재는 결국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디, 그럼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전역 주변의 유곽이었던 춘일정은 식당가가 됐군요. 목척교는 대전역이 생긴 지 7년 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역 앞 동수로만 나 있던 도로가 목척교를 허리 삼아 남북으로도 이어졌죠. 일본인들의 상업 중심지 본정통입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에겐 익숙한 단어죠. 지금의 중앙시장은 1910년대부터 이미 큰 시장이었습니다. 돌을 가져다 놔도 팔린다고 할 만큼 번성했죠. 철도로 인해 대전은 충남의 제1도시가 됐습니다. 한때 가장 번성했던 대전역 주변 원도심의 현재 모습, 많이 달라졌죠. 또다시 새로운 시가지에 밀려 잊혀진 공간이 됐습니다. 도시에도 운명이란 게 있는 걸까요? 안에서의 필요와 요구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부침을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인과 한국의 자원을 자신들의 근대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식민지기 일제의 정책은 한국 침략과 수탈을 위해서 취했던 것이지 결코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근대화는 아니었습니다. 1914년도 총독부에 의한 한국 행정구역 개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10년 한국을 병탄한 일본은 지방제도 구조부터 고치기 시작합니다. 면과 군을 통폐합하면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죠. 표면적인 이유야 그럴듯했지만 결국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기초작업인 것이죠. 그 역대 나라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행정구역 개편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득권을 가졌던 전통하고 새로운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대화나 내지는 현대사의 시작도 되지만 또 반대쪽의 의미에 생각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개막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의 37개 군은 14개 군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회덕, 진장, 공주의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이 만들어졌고 홍성과 논산군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체계가 올해로 꼭 100년을 맞습니다.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강경이었습니다. 철도로 인해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도시가 생겼다면 그 자리를 내준 곳도 있기 마련이죠. 철길이 놓이기 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던 길은 물길이었습니다. 그 시절 강경은 하루 100여 척의 배가 드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마을이었죠. 강경 시내 거리에는 아직도 좋았던 그때 건축물들이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몰려들고 상업이 번성했던 흔적이죠. 이곳은 1920년대에 충남과 호남을 통틀어 가장 큰 한약방이었다는군요.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던 강경에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큰 은행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번성했던 상업도시의 모습 그려지시나요? 한일은행도 그다음 1905년에 만들어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금융기관뿐이 아니라 교육기관도 강경중앙초등학교 같으면은 2004년도에 100주년 기념식을 할 정도로 학교도 당시에 8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한국 식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경은 이 문화적으로나 또는 역사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경의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도시 강경의 모습 외에도 일찍부터 발달했던 종교 문화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 최초의 예배지였던 강경 침례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1904년에) 만들어진 강경 감리교회도 아직 그대로군요. 강경 사람들에겐 모두 화려했던 시절의 추억들이겠죠. 번성했던 포구의 또 다른 이름은 수탈의 관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눈길 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곳은 아주 좋았던 시절 누구나 와보고 싶어 했다는 관광 명물 관문입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관문을 열어 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민물과 썰물을 서해하는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인천 관문하고 강경에 관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물자 수탈의 한 방법으로서 관문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물자 수탈을 해가지고 특히 미국을 400석씩 싣고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6,000톤급의 배에 싣고서나 일본으로 빼내가는 그런 물자 수탈의 아주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물의 도시 강경. 철도가 생기고 철길이 점차 물길을 대신하면서 강경은 그 이름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옛 시절 영광의 흔적들도 있죠. 대부분의 수산물이 강경 포구를 거쳐 유통되던 시절. 넘쳐나던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발달한 염장법 덕분에 강경은 여전히 젓갈의 고장입니다.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도시였던 강경의 쇠락. 본래 은진군 김포면에 속했던 강경은 1914년 논산군에 편입됩니다. 철도가 놓아지고 육로가 발달해지고 그 다음에 토사가 금강하류에 토사가 침적되면서부터 큰 배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 수상 교통의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완전하게 상권 형성되면 무너지면서부터 금강 이 하구에 소위 어업이라든가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위 생계를 잃게 됐죠. 근데 거기다가 1990년대 군산 하구뚝이 막히면서부터 완전히 막히게 됐죠.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계획은 오래 이어져 오던 지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충청의 전통적인 중심지역 강경과 공주, 그리고 허허벌판이었던 대전의 뒤바뀐 운명. 충남의 지역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 거친 변화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대전 충남 지역은 보수 유생층이 두터웠던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침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신흥 도시를 개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경부선 역시 이제 이러한 그 신흥 지역을 지나게 함에 따라서 대전이라든가 조치원 같은 곳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 도시였던 공주라든가 홍성, 그리고 수산업 중심 도시였던 강경 같은 도시들이 부침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지난 100년 충청이 가진 환경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로부터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꼽혔다는 내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내포의 천주교 성지. 이제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내포란 육지 쪽으로 깊이 들어간 갯벌을 뜻합니다. 지역으로 따지자면 충청남도,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포는 서해안 뱃길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30년 만에 교황의 한국 방문을 이곳으로 이끌 만큼 천주교 성지가 많은 곳이죠. 이거는 그 성지 분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거나 아니면 순교했거나 이런 곳을 기념해서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 딱 지도를 놓고 봐도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조선에 첫 신자가 나오기 훨씬 이전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양반의 학문이었던 서학도, 신분에 관계없이 퍼졌던 천주교도,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이단의 학문이자 종교였을 겁니다. 엄격한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평등의 세상을 꿈꾸고 유교윤리에 도전했으니까요. 최초의 한국인 사제도 이곳에서 나왔으니까 남다른 곳인 것만은 분명하죠. 천주교 안에서 이 솔매성지라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을 낳게 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해왔던 그런 신앙의 모짜리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포의 또 다른 지역 해미로 가볼까요? 천주교 성지 가운데서도 많은 신자들이 죽어갔던 순교지입니다. 해미는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로 병영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내포의 천주교 신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형됐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의 힘으로 천주교 신앙은 내포에서 부흥을 이루고 충청, 전라, 경기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신앙은 고달픈 현실을 바꿀 희망은 아니었을까요? 이곳에는 제가 꼭 만나야 할 아우도 있습니다. 300살 먹은 회화나무입니다. 나무의 나이로는 아직 한창 때라고 해야 할까요? 처참한 순교의 역사를 품은 곳이니 이 자리에서 지켜본 사연이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만합니다. 한국 초기 천주교 역사의 상처, 그리고 이후의 영광 모두를 간직한 내포. 내포 사람들이 남보다 앞서 받아들인 것이 천주교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양반들의 경우에는 위정척사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나중에 한말의 의병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평민들은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였고요. 또 그 일부 양반 가운데서도 천주교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실학을 이제 수용해서 연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뭐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든가 또 형평 사상을 받아들여 형평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런 형평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포 지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의 동학 격전지 하면 흔히들 우금치를 떠올리죠. 하지만 충청 지역의 동학 농민운동은 내포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이곳 홍주성 역시 내포 농민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농민군 3만여 명이 30시간의 혈투를 벌였지만 끝내 패배했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일어선 농민들. 그 사람들의 꿈이 역사의 발전을 조금은 앞당긴 것이겠지요. 동학운동이 좌절된 후에도 농민군의 대다수는 홍주의병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충청을 일컬어서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죠. 그것만 생각한다면 충청의 모습을 반밖에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꼿꼿한 선비정신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포용력을 이곳 내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21세기는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내포 지역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내포 지역에서 내포 지역에 이제 충남 도청이 이제 자리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남은 이제 그러한 그 문화 다양성 이런 것을 이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2013년 충남 도청은 이곳 내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린 땅 내포. 외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내포 사람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반을 갖췄던 셈이죠. 오랜 전통을 가지는 확고한 정신문화 기반,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다양한 문화. 이것이 지난 10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충청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권, 그리고 홍성을 비롯한 내포권 두 축의 어떤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권역은 대전권의 경우는 근대적인 특성이 있고 내포 지역은 이 전통 지향적인 그런 그 각기 다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충남 지역의 100년 대계를 수립할 때 이러한 그 두 특성, 즉 근대화와 전통 문화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스스로의 진짜 모습이 무언지, 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100년의 시간. 이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 사람뿐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시간 이 도시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느라 애쓰면서 살아왔죠. 결국은 100년 동안 도시가 급속하게 빠른 시간 동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구를 위한 양적인 팽창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간과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식민지 시기의 강제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근대화, 그리고 숨가쁜 압축 성장. 지난 100년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그 사이 우리의 도시들 찍어낸 듯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왔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겠죠. 철도가 세상을 바꾸었듯이 미래는 또 다른 가치를 요구할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속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가 잘 못 먹었던 시대에 개발해서 경제적인 부를 올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뒀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요소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관리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같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속도를 버리고 방향을 생각하는 것일 테죠. 충청 사람들의 느긋함과 꼭 맞아떨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충청도가 그 서해, 금강 그리고 낮은 이런 산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다양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정이 많고 이제 이런 게 충청도의 본질이죠. 느리다고도 하지만 느리다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여유거든요. 이제 그게 문화에 나타나죠. 백제 문화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모습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생태 자연주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미래의 어떤 자원 정체성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백제의 예터 부여도 올해 개군 100년을 맞았습니다. 1500년 긴 시간 동안 부여라는 이름은 변한 적이 없지만 부여군으로 새롭게 탄생한 후 100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1914년 주변의 4개 군현을 통합해서 부여군이 탄생한 것이죠. 부드럽고 풍요로운 문화를 일구었던 나라, 백제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이곳에서 꽃피었습니다. 이유가 그거야.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관점이 틀려서 저희 그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도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시나요? 여기 이제 뭔가 진지하게 의논들을 하고 계신데요. 또 저희들 아하, 미래 100년 부여의 출사표를 준비 중이시군요. 이게 이제 군으로 부여 사람들의 통큰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충효 정신이라든지 이런 정신들이 지금까지 우리 내려오는 우리 충남의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과 연계해 볼 적에 조선 유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백제 시대에 이런 정신적 지주가 있었다. 그 정신이 좀 조선 시대를 거쳐서 우리 충남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개군 100년의 출사표를 던지는 날. 오래 웅크렸던 만큼 새롭게 일어서려는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또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군 100주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난 100년을 우리가 중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예터라는 역사적 아픔과 문화 강국 백제의 고도라는 영광이 공존하는 곳. 부여는 참 어느 지역보다도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죠.
하지만 부여의 미래 역시 백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뒤돌아보고 현재와 타임캡슐 행사도 열렸군요. 도약을 하기 위한 어디 보자. 각종 씨앗들, 책. 2014년이라는 시간이 묻히고 있군요. 장갑 끼시고 시삼촌 여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여인은 개군 100주년을 기념하며 천년의 약속. 앞으로 100년 후 부여의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개군 100년을 맞은 또 다른 도시 논산으로 가볼까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논산은 지역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교를 봉건시대의 악으로 표현한 일제로 인해 논산의 유학 정신은 오랫동안 오해도 받아왔죠. 양반의 고장 충청도라는 말은 논산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천년 고찰과 600년 서원의 고장. 논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예학은 충청뿐 아니라 조선 후기 정신문화를 지탱했던 든든한 철학이었습니다.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훌륭한 철학이란 시대를 뛰어넘어 가치를 갖는 법이죠. 기호학이라고 하는 뛰어난 우리의 역사 문화적인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도시에 담고, 그래서 일단 문화적인 우월성과 정체성을 정리해 나간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들, 또 더더욱이나 이 지역이 앞으로 들어올 해외의 고급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역사 문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고 자란 내 고장에 대해서 마음속에 은근한 자부심 한 자락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과 그 속에서 다져진 전통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논산의 힘이자 충청의 힘. 논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만 하네요. 도약과 변화를 거듭해온 시간들. 한 조각 한 조각 더해질 때마다 숨겨져 있던 그림을 드러내는 퍼즐 조각처럼 앞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랄만한 논산의 그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행정, 또 그런 지역, 따뜻한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자긍심을 갖고 또 논산인이다라는 이런 장심을 갖고 정말 각기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 논산은 더욱더 과거 지나온 시대보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 중심, 시민이 우선인 그러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 100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철도가 도시의 운명을 바꿨듯이 충청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 이야기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한다 못한다 참 말도 많았죠.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지난 2012년 드디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 탄생했습니다. 충남의 동북부, 과거 연기군과
공주 일부, 충북 청원의 일부가 또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죠.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급자족 도시가 목표라는군요. 세종시의 특별한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 공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30만 평이 넘는 거대한 공원이 자리했습니다. 흔히 보는 격자형의 도로 대신 돌아가는 길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가치를 담은 것이죠. 이름하여 생태도시랍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서 시작된 도시 아닙니까? 생태도시 세종, 당연한 결론이겠죠. 지속 가능성에서 보면 세종시는 물리환경적 관점에서 즉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저탄소 구조의 탄소 중립 도시를 구축하는 선단 도시로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최고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입니다. 허허벌판 위에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회색빛 도시 대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의 화두를 담은 도시. 올 연말이 되면 예정됐던 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의 존재는 대전과 충남의 운명을 또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철도가 바꾼 도시의 운명만큼이나 큰 도전이 되겠죠. 건설 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줄 수 있고요. 또 도시의 어떤 좋은 모델로서 시범 도시들을 만들고 다른 도시에 파급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의 방법들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아마 대전 충남 지역의 새로운 중요한 계기들이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명품 도시 개념은 아주 좋은 정주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주 환경이 좋은 곳에는 좋은 인재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지식 창출 지역이고 지식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사이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뜬 도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입니다. 서천은 한때 가장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어디로든 열려 있지만 때로는 장애물이 되는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바다가 이제 서천의 든든한 재산이 됐습니다. 생태 관광 도시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서해안의 특징은 뭐니 해도 이 넓고 긴 갯벌이죠.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작업장이었던 갯벌이 이제는 관광객들의 체험 장소로 변신을 했군요. 산업화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연. 그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생태 관광도시 서천의 가능성 어디 쭉 한번 둘러볼까요? (21세기는) 그 뭐라더라 생명이 자본인 시대라고 하던가요? 말은 좀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오래전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서로의 생명에 버팀목이 돼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연이 내주는 것만 받고 또 그래서 자연은 더 넉넉히 내줄 수 있었던 그런 세상 말이죠. 내가 사는 땅 위의 삶이 앞으로도 오래 계속된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작이겠죠. 철도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국토의 구석구석 도로가 생기고 참 놀랄 만큼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돌아보니 철도와 도로와 빌딩들 뒤로 사라져버린 것들이 참 많죠. 새로운 100년, 더 오래 멀리 가기 위해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잊고 있던 것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최근에 그 수도권의 어떤 넘쳐나는 수요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저희도 양적인 팽창에 너무 주력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조금 넓게 저희가 질적인 어떤 발전으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자연계가 함께 맞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도시의 관점에서 대전,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정리돼서 생태지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내생적인 발전 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만의 갖춰야 될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함께 학습하고 지난 100년 사람들에게만 변화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신앙의 대상이었던 나무들이 개발의 장애물 신세가 되기도 했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미래에는 도시의 나무들도 오래오래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늙은 이 나무보다 더 오래 삶이 지속될 도시의 미래에 축복이